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저희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한국상담학회 소속 교수님들과 또 강지원, 김영란 위원장 부부, 전 개그맨 김정식 씨, 그리고 가수 서수남 씨, 또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담학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신데요. 곧 마감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 분을 선정해서 이장희, YB, 윤도현 밴드죠. 김장훈, 장필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차량 이동이 많은 시간이죠. 3일대로는 남산 1호 터널 나와서 의주로 이가 쪽으로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지금 백제고분로가 속천 지하차도 안에서 안전점검 작업 때문에 양방향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또 석촌 지하차도 내부 양방향으로도 2차로가 통제돼서 버스 노선 340번, 350번, 3012번이 우회 운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수서와 북정 사이 전시간 고정차도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남 경원대 부근으로는 이동 차량만 꾸준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네. 근데 이거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오늘 신문 보시면 뭐 도배가 돼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예. 사적연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예. 관계장관에 의해서 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예. 큰 취지 보면 이제 앞으로 사적연금, 공적연금도 있지만 사적연금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 적극적으로 임하게 도와주겠다. 법과 제도, 금융, 세제 보강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 보면은요.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이 기업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강제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300인 이상 기업들은 2016년부터 퇴직금, 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퇴직연금으로 줘야 되고요. 2022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을 줘야 됩니다. 또 1년 미만 일했던 알바생에 퇴직금 줘야 된다. 이런 제도도 있었고요. 또 뭐 전문적이긴 한데 이제 확정 기여, 이 DC형 같은 경우에 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면서 주식 투자 비중 늘려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관련해서 뭐 기금형으로 모델을 새로 짜겠다. 운영할 때요. 이 퇴직연금을. 그런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전판 여건이 부족하니까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사적연금을 더하겠다. 그리고 장려하겠다. 이게 장려하겠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 널리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48.5%입니다. 예. 이 OECD 회원국이 노인 빈곤율이 11% 정도 되거든요. 예. 미국이 높다고 해도 한 17%.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노인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 빈곤층입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이 통계에 오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가계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소득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노인 빈곤층 현상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금 제도를 강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이 사적연금 가기 전에 퇴직연금을 노린 게 국내 기업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후 꽤 됐는데 알고 봤더니 16%에 불과했다. 아직도 거의 퇴직하는 사람들 90% 가까이는 목돈,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정부가 퇴직연금이라도 최대한 이 가입 대상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제 2022년 전 기업들에 한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예. 5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제 퇴직연금 의무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부작용이 클 것 같다는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판단이 힘든데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면 이제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큰 이제 퇴직금 기금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성을 주겠다. 지금 뭐냐면은 주식 투자,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허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제 기금 수탁자라고 하는데 뭐 수십조 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기금이요. 퇴직연금 쌓아놓은 기금. 그렇게 운용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기관이 있을까? 또 하나, 만에 하나, 그 기금형 방식으로 해서 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했는데 원금 손실이 볼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전판 만들려고 한 건데 오히려 퇴직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퇴직연금 그렇죠. 기금이.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주식 비중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 일 열심히 합니다. 지금 매주 한 건씩 터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이제 돌다리도 좀 줄들이면서 건너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너무 일만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측면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 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한 10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식시장이나 임대시장, 부동산 임대시장에서는 꽤 이런 퇴직연금을 활용한 기금 운영에 있어서 덕을 보겠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연금 문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이 손해나는 그런 연기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정부 보조 얘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채 시즌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건 자세히 알고 있죠. 저희 애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마다 달랐습니다. 늘린다, 그대로다, 줄인다, 안 좋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늘린다고 한 거 보니까, 이 CEO들을 인터뷰했을 때는 그냥 늘린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이 대표들은,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때 보던데, 실은 이 정확한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110개 곳 채용 규모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92개사가 아예 계획이 없다고 했고 지금 43개사 정도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사이까지 되려면 이 43개사에서 어느 정도 좀 채용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별로 보면은 역시 삼성그룹이 올 하반기 공채에서 최대 5,000명 정도 대졸 신입사원 선발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SK그룹도 한 1,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이 3,4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운수업종, 전기 전자업종, 유통무역업종에서 꽤 많이 이제 신규 채용 규모가 나오는데 의외로 금융업종에서 한 1,790명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뭔가 봤더니 요즘 증권사 구조조정한다는데 누가 뽑나? 맞습니다. 은행권들이 신규 채용을 하반기에 늘립니다. 상반기에도 안 뽑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너무 안 뽑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한마디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들에서 좀 숨통이 트여서 금융업종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신규 채용될 테니까 이쪽 분야 노리는 분들은 좀 희망을 갖고 적극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가 이틀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검정교과서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심 인터뷰 세 번째 순서에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를 주장하신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연결해서 토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에 반대를 하는, 다시 말해서 검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말합니다. 예. 이 교과서들은 대개 한 과목당 하나의 교과서가 만들어지죠. 예.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해서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입니다. 예. 이 경우는 대체로 한 과목당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모든 과목이 검정교과서는 다 몇 종류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국정교과서는 중고등학교에는 아니요, 검정교과서가 모든 과목에 몇 개씩 되죠? 뭐 과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지금 8종의 검정교과서가 있습니다. 예, 8종이군요. 지금 이 국정교과서 도입에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반대 입장에 좀 논리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반대의 이유는 뭐 너무나 많습니다.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헌법 정신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체제라고 하는 점이 총론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 또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는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974년부터 유신 바로 뒤죠. 예. 한 40년 가까이 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40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 대체로 이 교과서 서술이 친정부적인 편향성을 띄었고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제5공화국 수립에 대한 평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교과서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유신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첫 번째로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금은 과거와 같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논거를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의 군사 독재 또는 독재 기간을 거쳐서 민주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리를 잡은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의 힘든 역경을 거쳐나면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는데 이것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 독재 시절의 유산입니다. 예. 지금 아무리 민주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민주화된 상황에서 국정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정치적 중립성, 이거 사실 교육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건 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국정으로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필진이나 감수하는 사람들을 이 정치적 중립이 안 되면은 진보 뭐 셋, 보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교과서 쓰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시다고요? 예. 네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예.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예. 그렇게 타협을 해가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국정으로의 이 전환이죠. 국정으로의 회귀가 예. 그런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 그런 그 순수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역사를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 해석이죠.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그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해가면서 예. 이거는 가르치고 이거는 제외합시다. 예. 이건 이렇게 가르칩시다. 이렇게 타협을 해가면서 단일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역사학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절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유관순 열사 있지 않습니까? 네. 유관순 열사가 빠져있는 교과서가 지금 국사 교과서가 8종 고교 교과서 8종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4종이 유관순 열사가 빠져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국정으로 가면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그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빠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일단 학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해당 시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원칙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과장되어 있다거나 잘못 알려져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역사 상식과 충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 상식과 충돌한다고 해서 이 상식을 가지고 학문적인 논의를 재단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지식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식이 되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예. 또는 심지어는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쌓여진 지식들입니다. 예. 이것이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번 검토해 볼 일이 되는 것이죠. 예.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 역사학자들의 연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역사학의 지식이 상식의 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요. 지금 예를 들면 국사교과서가 8종이다. 그러면 A라는 고등학교는 8개 중에 1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선택은 물론 학교 측 선생님들과 뭐 교장 선생님들과 다 협의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되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한쪽의 해석과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정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배운 한국사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하게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좀 아직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거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지 않나. 예. 그래서 여쭤보는 교육의 효과는 고등학교 이 교과서를 가지고 배울 당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평생 살면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그 범위 안에서의 지식을 암기하게 되는 학생과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받아들인 학생과는 자기의 생각에 대한 절대화의 정도 이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역사 해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학생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인지 이것이 저는 더 교육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하나의 교과서를 채택하더라도 교사들은 여러 종의 교과서를 종합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점을 주지시키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는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라는 게 참 중요하니까 이런 토론도 있고 또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였습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곁을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코너죠.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
사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술 한잔 하시고서 댁에 돌아가실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바로 대리기사 분들인데요. 이 대리기사 분들의 세계 그리고 대리기사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 방송을 아침에 나온다고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 길에 아침까지 일하고 이걸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얼굴이 좀 부으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뵈니까. 밤새 대리를 하시고 오신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대리기사분들께서 SKT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예. 이게 통신 불통 사태 3월 20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저녁 내내 통신 불통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 소송인데 예. 이게 피해가 큰가요? 당일날 예. 3월 20일 날 그날이 하필 또 목요일인데요. 예. 목요일 금요일은 그나마 좀 일거리가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 6시 맞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약속을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불목불금이죠. 불목불금. 예. 실제로 보통 그 시간대 6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보통 사람들의 근무 시간에서 보면 되는 건데요. 그때 문이 잠기고 통신이 마비돼서 아무 일도 못했다. 하루 일당을 날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그대로 날렸다. 예. 그래서 보통 하루 일당을 날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날린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매출을 찍습니다. 예. 그럼 10만 원 기준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한 6만 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한 10에서 15를 찍는다 그러면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를 손해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안 처장님. 예. 국민들도 피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상이 좀 그래서 다들 아마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SK텔레콤에서 보상을 한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 봤는데 작게는 300-400원. 많게는 3-4천 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통화요금 기준으로가 아니라 기본요금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그날 6시간 손해본 것을 31분의 1로 나누고 또 24시간에 60원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천 원, 작게는 몇백 원, 많게는 몇천 원인데 그게 이제 560만 명이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되면 시작된 불통 사태거든요. 그래서 6시간 내내 타 핸드폰 가입자들도 SKT 친구들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줘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리기사님들 퀵서비스, 콜택시, 택배, 그리고 저녁에 핸드폰으로만 주문받아서 장사하시는 우리 시민들.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인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연락 안 돼? 신뢰할 수 없네. 해갖고 계약이 취소된 사람 등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SK텔레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몇백원 몇천원만 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대리기사님들하고 일반 가입자들의 참여연대가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배상해라고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여러 가지 이게 많이
피해 보신 분 직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구한 거는 몇 분이나 이 같이 소송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씩 청구하신 거죠? 대리기사들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9분만 선정을 해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리기사의 일반인들 14분에서 총 23분이 같이 대표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얼마씩? 그래서 대리기사들은 저희들이 하루 일당에다가 정신적인 위자료. 그렇죠. 안 되니까 초조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20만 원을 요구했고요. 예. 일반인들은 위자료 포함해서 10만 원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건 이게 위자료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자료까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소송은 분명히 저는 사실 그 이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익은 당연한 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기사 협회라는 것도 일종의 이익 집단이고 당연한 일을 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리기사 협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회원이? 사실 추정치로 보면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대리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소수죠. 예. 저희들은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대리기사 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술 한잔 가끔씩 대리하시는데 전 집에 갈 때까지 제가 앉아있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참 힘드신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20만 명이나 되는데 풀타임으로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20만 명까지는 안 되고 이제 2잡, 3잡까지 뛰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당하고 말자고 당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도 지금 협회로도 모여들고 있고 또 대리기사 노동조합을 꾸리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들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아까 이제 선임 중에 그러지 말았는데 이제 약주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진상 부리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입이 하루 10만 원 벌어도 수수료로 20%. 아이고. 회사가 대리기사니까 우리가 1577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데 있잖아요. 1609 이런 식으로. 회사 20%. 번호를 끝까지 말하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20%를 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또 하나 앱마다 15,000원씩 떼가고 보험료로 7, 8만 원씩 떼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교수님. 우리가 이제 콜을 불렀는데 본인 스스로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야, 나 술 한 번씩 내가 운전해줄게. 아니면 야, 그냥 차 놔두고 가자. 이런. 아니면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든지. 그런 경우를 저분들한테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사실 그건 귀책사가 없잖아요, 저분들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업소에서 불러주는 경우 있죠, 교수님. 업소에서. 그럼 업소가 소개비로 3, 4천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회사나,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걸 대리기사님 받는 15,000원, 2만 원에서 그걸 또 떼갑니다. 3, 4천원을.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알코올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처우가 형편없고, 수입도 200만 원이 안 되세요. 전업으로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애플리케이션 얘기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있어야지만 대리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다들을 서로 소위 말해서 광역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막 떠요, 화면에. 근데 각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 회사의 모든 콜이 다 뜨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약간 대리운전 시장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치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약간은 복잡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운용사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인들은 앞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놀랐어요. 이런 대리운전 업체, 친숙한 업체들이 있지만 대리운전 시스템에서는 그분들은 갑이 아닙니다. 진짜 갑은 프로그램사,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사가 있는데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니고 대리운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도 비용이지만 프로그램사가 자신들의 소속사인 연합사들과 함께 벌금을 뜯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업자들이 부담해드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덤태게 씌운다거나 이런 모든 횡포의 주역이 바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 대리기사님들이 갖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회사들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에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주문이 뜨면 그 주문을 얼른 제가 할게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이제 주문 연결되는 거지 회사에서 이분한테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디 연락했을 때 앱으로. 그런데 그 앱이 이제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15,000원씩 내는 것도 부담일 거 아니에요. 사실. 몇 개씩을 내죠. L 회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L이라는 유명한 회사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45,0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을 빨리 받는 게 우리 기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3개를 사게 되는 거죠. 보통은 5-6개씩 갖고 다닙니다. 웬만하게. 5-6개씩.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애플리케이션 사용비만? 그러니까 매달 프로그램이 한 개당 15,000원씩인데요. 뭐 한 5개 쓰면 6개면은 75,000원. 근데 프로그램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려면 스마트폰을 2개, 3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왜요? 용량이 커서 그런가? 프로그램을 몇 개씩 띄워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에다가 다 띄울 수가 없죠. 보통 그 스마트폰에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프로그램을 3개까지는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6개를 쓰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기계를 하나 더 사야죠. 2개씩 들고 다니게 되는 이런 불편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청취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리사님들 좀 보면 스마트폰 2개, 많게는 3개씩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해서 하나라도 더 받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운전해서 그렇게 해야지 200만 원 겨우 보실 수 있으니까 풀타임의 경우에도. 지금 그리고 과당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택시비보다 더 저렴해져 버렸잖아요. 대리기사 비용이. 그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서비스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공익적 서비스니까 최소한 저분들이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니 진짜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택시비보다도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대리운전 이제 하시고 나서 아침에 퇴근하실 때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일거리가 요즘은 대리기사들 출퇴근 개념이 사실 없어요. 일찍 나왔다 할지라도 오더를 따는 순간이 사실은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만 보통 한 9시부터 새벽 1시 이때까지가 오다가 있고요. 그 후에는 사실은 오다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약주들 경기 영향 받았다더라고요. 이게 음주 문화가 바뀌어서 건전하게 돼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간에 좀 고단한 게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댁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시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손님들이 갖는 그 궁금증 중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죠 이 새벽에? 차도 없는데 이런 게 제일 궁금해하세요. 특히 이제 낯선 외지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산속에까지 가시잖아요. 산속에까지 같은 데 떨어지면 자기가 편히 와서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지라고는 그 궁금증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본은 걷는 겁니다. 보통 사실은 몇 시간씩 하루에 꽤 많이 시간을 걷는데요. 걷고 이제 걷다가 무작정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심야 시간에는 대리기사들을 이송시켜주는 사설 버스가 있어요. 셔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대리기사를 몇 분이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것 갖고 부족하면 이제 대리기사들이 몇 명이 모여서 택시를 타서 이동하는 사실 좀 고단한 아주 좀 답이 없는 이런 시장이 돼 있죠. 저희 누나가 그 산속에서 살거든요. 매형이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누나는 대리하신 분을 시내라는 게 하여간 중심지까지 다시 모시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대리기사를 박수 한번 쳐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님 마음 착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근데 1시간, 2시간도 걸으신데요. 근데 이제 너무 외지니까 데려다주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실제로 외지까지 딱 들어가면 걱정 다 하세요. 그럼요. 어떻게 가시나 저분 이 시간에. 진짜 기가 막히죠. 아무리 약주를 드셨어도 그런 분들이 진상 손님분들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가끔 아주 독특한 진상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살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 한두 번씩은 만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녁을 밤에 운전하시는데, 운전도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철현님도 좀 우리 대리 기사님들 이거 위해 좀 말씀. 그래서 아마 청취자들께서 우리 대리 기사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또 먹고 사는 우리 이웃인데 걱정하시니까 대리기사 보호법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경호원, 이미경호원 이런 분들이 내놨는데 일종 이제 회사라든지 어플리케이션과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좀 예방하고 다행이네. 또 이분들은 혹시 지자체 단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 이런 거 공익 셔틀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도 담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어렵다면 일종의 협동조합이라든지 협회를 꾸려서 회사들하고 교섭도 좀 할 수 있고 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고 연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꼭 그렇게 돼야죠.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리기사분들의 애환과 소송에 관한 문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